72시간 안에 왕세자빈을 결정해야 했던 조선의 극한 간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일. 단 72시간. 여러분이 주말 동안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선시대에는 한 나라의 국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5, 16살 어린 규수가 첫날 수백 명의 후보 중 한 명으로 궁궐에 들어갑니다. 둘째 날 그 수가 수십 명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날 단 한 명만이 남습니다. 탈락하면 평생 혼인할 수 없습니다. 선택되면 자유를 영원히 포기해야 합니다. 2박 3일. 우리가 회사 워크숍을 다녀오는 시간 동안 조선의 규수들은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72시간 동안 벌어졌던 숨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간택의 시작. 1. 금혼령이 내려진 날. 궁궐에서 사람이 나왔다. 조선시대 이 외침만큼 한양을 공포로 몰아넣는 말은 없었습니다. 간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것이 바로 금혼령이었습니다. 특정 나이대의 여자들은 누구도 혼인할 수 없다는 명령이었죠. 1651년 효종의 세자 간택대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이 13에서 16가지의 처녀로서 혼인하지 않은 자는 모두 혼인을 금한다. 한양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 심지어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수만 명의 규수들이 하루아침에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조선 왕조는 왕실의 혼인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왕세자비는 단순히 왕자의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왕비이자 다음 왕을 낳을 국모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후보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당시 양반가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금혼령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혹시 뽑히면 어쩌나, 혹시 뽑히지 못하면 어쩌나. 두 가지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금혼령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혼인을 앞둔 가정들은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혼담이 오간 집안도, 혼수를 준비하던 가정도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만약 간택 대상자로 선발되었다가 최종 탈락하면 그 규수는 평생 혼인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에 발을 들인 여인은, 왕실의 눈에 든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2. 처녀단자 운명의 명단. 금혼령이 내려지면 각 지역의 관아는 바빠집니다. 처녀단자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녀단자는 간택 후보가 될 수 있는 모든 처녀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시각까지, 본관과 가문의 내력, 아버지의 관직과 조상 4대의 이력, 어머니와 외조모의 가문 배경, 형제 자매의 수와 혼인 여부, 신체적 특징 키, 체격, 안색, 특이한 질병이나 장애 유무. 한 사람의 처녀단자를 작성하는 데만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1696년 숙종 때의 기록을 보면 한양과 경기 지역에서만 처음 올라온 처녀단자가 8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왕세자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녀단자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해당 규수의 집안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선발되면 영광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양반가들은 딸을 일부러 간택 대상에서 빼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혼인 날짜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타지로 피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떤 명문가의 딸이 처녀단자에 올랐는데 그 집안에서는 딸을 차라리 절에 보내려 했다고 합니다. 세자빈이 되는 것보다 비구니가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궁궐은 금빛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3. 초간택 전날 밤. 드디어 초간택 날짜가 공표됩니다.
선발된 처녀단자의 교수들에게 입국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집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머니, 저는 가기 싫어요. 입 조심해라. 궁궐의 귀는 어디에나 있느니라. 한 집안의 딸이 처녀단자에 올라 입궁 통보를 받으면 그 집은 즉시 감시 대상이 됩니다. 내관들이 주변을 살피고 혹시 도망가지는 않는지, 혹시 몸에 이상은 없는지 지켜봅니다. 초간택 전날 밤 규수의 어머니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어떤 집의 부인이 밤새 딸의 옷을 정돈하며 울었다. 딸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초간택에 참여하는 규수의 수는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초간택 당일 새벽 각자의 집에서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 가마 안에서 규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규수는 제발 뽑히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규수는 꼭 뽑혀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람과 무관하게 72시간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의 전쟁. 첫째 날 초간택. 새벽 5시. 궁궐의 문이 열리고 규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초간택은 데비전이나 중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왕비와 대왕 대비가 직접 규수들을 살펴보는 자리였죠. 규수들은 긴 복도를 따라 한 명씩 입장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용모 심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관상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왕비가 될 복이 있는 얼굴인지를 봤습니다. 이마가 넓고 밝아야 하며 눈매가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해야 합니다. 입은 작지만 입술에 혈색이 있어야 하고 턱선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복스러운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였습니다. 규수들은 자신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왕세자의 사주와 대조하여 궁합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사주가 너무 세서 남편을 극할 것이다. 이 아이는 자식복이 없는 사주다. 이 아이는 단명할 팔자다. 사주 한 줄로 수십 명이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문 심사였습니다. 간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가문이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양반 가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너무 강한 가문에서 왕비를 뽑으면 외척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너무 약한 가문에서 뽑으면 왕비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특정 당파에 치우친 가문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1651년 효종의 세자 간택 때 서인과 남인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인 가문의 규수가 최종 선택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간택 심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규수들은 비좁은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규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결과가 발표됩니다. 100명 중 약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선발되었습니다. 나머지 70에서 80명은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궁궐에 들어갔다 나온 여인이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들의 혼처를 찾기는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규수들이 평생 혼인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선발된 2030명의 규수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궁궐 안 별도의 처소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재간택까지 남은 시간 24시간. 한 사료에는 밤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잡한 규수들의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 재간택. 재간택은 초간택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이날은 품성과 교양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먼저 예법 시험이 있었습니다. 규수들은 한 명씩 불려나가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절을 시연해야 했습니다. 대비마 맞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법, 차를 올리고 받드는 법, 바느질과 자수솜씨, 글씨 쓰는 법, 시를 읊는 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너무 교만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되어 보이는 것도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왕세자비는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해야 했고 우아하면서도 친근해야 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녀들이 규수들을 데리고 가서 신체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얼굴과 몸에 흉터나 점, 사마귀는 없는가? 치아는 고르고 건강한가? 걸음걸이는 바른가? 목소리는 적절한가? 생리는 규칙적인가? 특히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왕세자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손을 생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의녀의 증언이 전해집니다. 어떤 규수는 외모는 빼어났으나 허리가 약하고 골반이 좁아 출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탈락했다. 재간택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비밀조사였습니다. 왕실에서는 은밀하게 내관들을 해당 규수의 집안으로 보내 동네 사람들과 하인들을 만나 규수의 평소 행실을 물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어떠하더냐? 부모에게 효도하더냐? 형제들과 사이는 좋더냐? 동네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더냐? 처녀단자에 적힌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바로 탈락이었습니다. 1727년 영조 때의 기록을 보면 한 규수가 재간택까지 통과했지만 비밀조사에서 평소 하인들에게 잔인하게 대했다는 증언이 나와 탈락했다고 합니다. 재간택 심사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규수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걷는 것, 앉는 것,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규수는 긴장한 나머지 차를 올리다가 손을 떨었고 그것만으로도 탈락했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 다시 결과가 발표됩니다. 다음 3명의 규수는 삼간택에 참여하도록 하라. 20에서 30명 중에서 단 3명만이 선발됩니다. 탈락한 규수들은 통곡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도 이미 궁궐에 2번이나 들어간 여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선발된 3명의 규수. 이들은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삼간택까지 남은 시간 24시간. 셋째 날 삼간택, 그리고 최종 선택. 삼간택의 날. 3명의 규수는 각각 다른 처소에 분리 수용됩니다. 서로 만날 수도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날의 심사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왕세자가 직접 규수들을 봅니다. 세 규수는 한 명씩 왕세자 앞에 불려나갑니다. 하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는 발 뒤에 앉아서 규수가 들어오는 모습, 절을 하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짧은 순간이 규수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왕세자가 마음에 든 규수를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왕과 왕비, 대왕대비가 함께 내렸습니다. 왕실 회의가 열립니다. 세자는 김씨를 원하나 그 집안은 노론에 치우쳐 있소. 그렇다면 이 씨는 어떠하오? 이 씨 집안은 대대로 왕실과 혼인한 적이 없어 좋으나 세자의 사주와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하오. 박 씨는 어떠하오? 박 씨는 모든 면에서 무난하나 정치, 사주, 가문, 왕세자의 의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3명의 규수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규수는 계속 기도를 했고, 한 규수는 창밖만 바라봤고, 한 규수는 두려움에 떨며 울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박 씨를 왕세자빈으로 간택하노라. 내관이 박 씨의 처소로 뛰어갑니다.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세자빈으로 간택되셨나이다. 그 순간 박 씨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기록에는 기쁜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그녀는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세자빈이었습니다. 나머지 2 규수에게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들은 통곡하며 궁궐을 나섰습니다. 이들의 눈물이 슬픔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도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72시간. 단 3일 만에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 뇌물과 청탁의 전쟁. 간택이 시작되면 궁궐에는 온갖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비마마께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인 청탁이었습니다. 어떤 집안은 귀한 약재를 보냈고 어떤 집안은 명품 비단을 보냈고 어떤 집안은 심지어 금괴를 보냈습니다. 1696년 숙종 때의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간택을 앞두고 대궐에 온갖 선물이 쌓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이는 나라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다라며 모든 선물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것은 숙종이 워낙 강한 군주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뇌물은 은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데뷔 전의 내관과 상궁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귓속말 한마디가 한 규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 김씨 집 규수는 제가 보니 참 품성이 곱더이다. 이 씨 집 아씨는 걸음걸이가 참으로 우아하옵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양반가들은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안은 미리 궁녀를 매수해서 간택 과정의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어떤 복장이 좋은 인상을 주는가? 데뷔마마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은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모든 정보가 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 정치적 음모.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치적 싸움이었습니다. 간택은 단순히 왕세자의 배필을 고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가문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세대의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 여러 당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노론 가문의 딸이 왕세자빈이 되면 그 다음 왕시대에는 노론이 득세하게 됩니다. 만약 남인 가문의 딸이 선택되면 남인 세력이 궁궐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당파는 자기 편 규수를 왕세자빈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721년 경종의 세자 간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노론 계열의 한 규수가 3간택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3간택 전날 밤 갑자기 그 규수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듣자 하니 저 규수가 지병이 있다더라. 그 집안에 대대로 단명하는 피가 흐른다더라. 이 소문의 출처는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궁궐 안을 휩쓸었습니다. 결국 그 규수는 3간택에서 탈락했습니다. 후에 밝혀진 내용은 경쟁 당파가 퍼뜨린 악의적인 루머였습니다. 그 규수는 실제로는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만으로도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3. 왕세자의 고뇌. 그렇다면 정작 왕세자는 어땠을까요? 왕세자에게도 간택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신이 온전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세자였던 사도세자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3간택에서 정씨를 원했으나 조정에서는 홍씨를 추천했다. 아버지께서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 결국 사도세자는 해경궁 홍씨와 혼인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 답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왕세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세자빈과 평생을 함께 살며 고통받았습니다. 어떤 왕세자는 정략적으로 선택된 세자빈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간택이라는 제도 안에서 왕세자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실에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영광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4. 탈락한 규수들의 삶. 그렇다면 탈락한 규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택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여성들의 삶을 추적한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1680년 숙종 때 재간택까지 올라갔다가 탈락한 한 규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씨, 명문가의 딸이었고 용모도 뛰어났으며 교양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삼간택 직전에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21살이 되어서야 겨우 혼처를 구했습니다. 당시로는 매우 늦은 나이였습니다. 상대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훨씬 좋은 혼처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것이 우리 집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 딸의 불행이 될 줄은 몰랐다. 더 비극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규수는 초간택에서 탈락한 후 충격으로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규수는 평생 혼인하지 못하고 친정에서 쓸쓸하게 늙어갔습니다. 어떤 규수는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간택은 선택된 한 사람에게는 영광이었지만 탈락한 수백 명에게는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72시간이 남긴 것.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선택된 왕세자비는 행복했을까요? 간택이 끝나고 며칠 후 정식 혼례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와 왕세자비는 혼례 당일에도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의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두 사람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15, 16살의 어린 신부, 그보다 몇 살 많을 뿐인 신랑.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씨라고 합니다. 나는 세자이다. 어색한 침묵. 이것이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두 사람의 첫 대화였습니다. 왕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먼저 자유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왕세자빈은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규제되었고, 모든 말이 기록되었으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으나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더 힘든 것은 출산의 압박이었습니다. 왕세자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원손, 즉 왕세손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녀의 위치는 위태로워졌습니다. 만약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면 왕세자는 후궁을 들릴 수 있었고 왕세자비는 궁궐 안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1718년 경종의 세자빈이었던 선의왕후 어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왕세자빈이 된 후 10여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세자는 후궁을 들였고 그 후궁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선의왕후는 명목상으로는 왕세자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궐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성공적으로 왕손을 낳은 왕세자비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곧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 따로 양육되었습니다. 왕손은 국가의 소유였지 어머니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 민비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아들 순종을 낳은 후 단 며칠 만에 아이와 떨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내 품에서 젖을 먹이고 싶었으나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왕세자빈의 삶.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2. 역사가 기억하는 것. 72시간의 간택을 통해 선택된 왕세자빈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왕세자비는 훌륭한 왕비가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어떤 왕세자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왕세자비는 조용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 사라졌습니다. 인현왕후, 장희빈, 해경궁 홍씨, 명성왕후.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던 수백, 수천 명의 규수들, 초간택에서 탈락한 이들,
재간택에서 떨어진 이들, 삼간택 문턱에서 좌절한 이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도, 그들의 꿈도, 그들의 고통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졌습니다. 3. 그 시대의 여성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여성들을 생각할 때 억압받고 수동적인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택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면도 보입니다. 어떤 교수는 간택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병을 앓는 척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부모 몰래 혼인 서약을 맺어 간택 대상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교수는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활용해 간택에서 승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력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딸의 간택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어떤 어머니는 딸의 입궁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네가 궁궐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기쁨은 내가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슬픔은 이제 다시는 내 손을 잡고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시대 어머니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시대 72시간 간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먼 옛날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나 다를까요?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왕세자빈 간택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젊은이들은 수많은 간택의 순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라는 간택, 취업이라는 간택, 승진이라는 간택, 결혼이라는 간택,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선택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평가받고 때로는 탈락하고 때로는 선택받습니다. 72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도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면접 1시간, 첫 만남 몇 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30분.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교수들처럼 우리도 그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합니다. 그 순간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조선시대의 간택 제도는 분명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왕세자빈이 된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서 결국 훌륭한 왕비가 되어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교수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을 받은 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인생은 단 한 번의 간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선택받았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교수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의 72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떤 결과를 받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선택받았다면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짜 가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선택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